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권호준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로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사고와 사회보험 등 노동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대구 고용노사 민정협의회와 더불어 이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보호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라이더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상상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하신 내빈과 대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상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의장님을 맡고 계시고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 본부장이신 윤사명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택시 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장병도 소속 부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국 조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영태 사무처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 신기수 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국연합노련 대구지역본부 환경공무직 노동자 박배일 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상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료는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생소한 노동 현장에서는 좀 생소한 이 토론회가 오늘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노총에서 라이더들의 이 고민들 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라이더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이 토론회 정말 좀 뜻깊은 이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이 토론회에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한국노총 우리 중앙연구원의 장진희 우리 연구위원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종훈 우리 교수님 늘상 이런 이 노동 문제나 또 노사 간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우리 기업이나 또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들의 제시를 많이 해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경영자 총연회 우리 전덕화 우리 사무국장님, 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권영모 실장님, 이 토론자로 이제 나오시죠. 두 분이 좀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 그리고 한국노동공정의 임성현 기획재정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전국 배달 라이더협회 대구지회 최성수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라이더 우리 동지들도 좀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우리는 좀 많이 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우리 라이더 동지들이 좀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폭넓게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가져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라이 배달 업체에 의해서 이 라이더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또 위험한 어떤 직업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고, 뭐 앞으로 지금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블랙아이스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안전사고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은 지하 주차장은 살 얼음판하고 똑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또한 이 아파트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집에서 안심하고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 기업들이 어쨌든 그 배달 저 배차 시스템, 배차 관리, 우리 라이더들의 배차 관리 시스템 이런 AI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자기 이 통제에 갇혀 있는 이런 어떠한 형태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 배달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좀 요기요 이런 어떤 큰 업체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직접 고용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회피해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굉장히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싸워서 또 정부하고 또는 노사정이 또 만들어 놓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회피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많이 또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 굉장히 이제 걱정이 이제 큽니다. 걱정이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 이 지역 내에도 우리 라이더들의 어떤 안전과 또는 이 생명과 또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우리 처음으로 이 라이더 토론회를 개최를 좀 하고, 또 많은 어떤 관심 속에 또 라이더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확보해보고자 이런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 열악한 우리 라이더들의
이 노동 환경도 좀 개선시키고 또한 인간다운 어떤 삶을 하기 위한 또 이 본인들의 또 이 수입적인 어떤 측면도 같이 이제 고려해 가면서 이 지역민과 함께 어떻게 함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가지고 지금 이 오토바이 그 보험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고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라이더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를 어떻게 좀 낮출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참 우리 이 사회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탄소 중립이나 또는 이 디지털 전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산업들이 많이 전환되고 이래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은 탄소 중립에 걸맞는 어떤 산업 전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 디지털 산업의 어떤 전환이 물류나 유통 또 사무직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를 곁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곁으로 다가오고 이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함께 좀 풀어나갈 수,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많은 어떤 산업들이 일자리를 잃어갈 수가 있다. 일자리를 잃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일환으로 이 라이더들의 어떤 직업 이 부분도 우리가 서슴없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으로 전환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도 실제로 이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뭐 좀 빠르게 이제 배달해야 되다 보니까 신호를 또 무시하고 가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배달 업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뭐 그 부분에서 또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 데도 지금 몇 군데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구 지역에 우리 라이더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도 건의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잘 이제 모색해서 차근차근히 우리가 준비를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되는 관련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 라이더와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동지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오늘 토론에 좋은 어떤 정책 대안이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 토론회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뜻깊은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좋은 내용의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일상 의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주제 발표 시간 전에 우리 오늘 토론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구 킥서비스 유승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유승민 대표님 일어서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찬 함성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우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중앙연구원 장재리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장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음식배달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보호가 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로는 크게는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그거를 플랫폼이 연계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O2O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화라고 하는 기존 일자리, 기존에도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은 계셨었죠. 음식 배달 하시는 업무 안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 ICT라는 기술이 결합됨에 따라서 기존의 특수고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일부 중첩되기도 하지만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일자리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이 얹혀져서 새롭게 발생된 노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노동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미래의 노동 공급 방식이라든지 일자리의 규모,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화라고 하는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이 결합되는 이 속도가 사실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이 갖다 붙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플랫폼 노동이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의 플랫폼 노동은 대개 대리, 음식 배달, 퀵 서비스 여기 위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목수, 그다음에 예술, 조각, 그림 이곳까지 플랫폼 노동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JP 모건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를 이제 몇 명이냐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그래서 이제 식별하는데 미국에서는 총 2016년도에는 42개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이 플랫폼에 종사하는 사람만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해서 42개의 플랫폼을 식별했는데 불과 1년 새에 이것보다 거의 한 80개가 불어난 128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플랫폼화가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배달에서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법적 근로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라든지 사회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의는 대부분이 고용 안정이라든지 어떤 일부 영역에서만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조사했던 한국노총중앙위원회에서 수행했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플랫폼 이동 노동자 중 음식 배달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떤 사용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해대변 기구의 필요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음식 배달 이동 노동자의 사회 보호 및 이해대변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발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 노동이란 뭐냐? 사실 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보다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자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들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이 지칭하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이미지로는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각 세부적으로 각자의 각 개인한테 플랫폼 노동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모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이 범위까지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무조건 온라인 통해서 일감을 구하면 무조건 플랫폼 노동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따지면 개인 연구자 또는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일자리위원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가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될 플랫폼 노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서로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대상의 범위가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자라는 논의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플랫폼 노동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의들은 통계청에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조차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승인 통계 내에서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190만 명까지 서로 천차만별인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다 이 원인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해외 주요 기구라든지 국가에서는 2017년부터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유로파운드라든지 미국의 노동통계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노동연구소라든지 여기서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각 해외의 주요 기구들이 이 플랫폼 노동에 따라서 노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의 내용을 결국에는 요약을 해보자면은 온라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온라인 상에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조율이 되고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를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코리아에 내가 누구를 구인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걸 보고 일감을 찾아가는 건 우리가 플랫폼 노동으로 보지도 않죠. 왜냐? 그거는 알고리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AI가 기능적으로 내가 어떠한 요구를 하면 고객이 요구를 하면은 AI가 그거에 대해서 나를 매칭시켜주는 이런 알고리즘 방식이 이 플랫폼 내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걸 플랫폼 노동으로 본다라고 해외 모든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먼저 플랫폼 노동이란 뭔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방식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 또는 생산 노동이다. 두 번째는 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단기 일자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태스크라고 하는 어떤 과업이라든지 일거리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플랫폼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LG전자 가전 서비스 노동자들이 내가 어느 집에 가서 AS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다 플랫폼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업무를 하는 방식은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럼 보호해야 될 플랫폼 노동자가 누구냐 이런 정책 대상자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우리가 보호해야 될 플랫폼 노동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플랫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이게 우리나라의 보호 대상이 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정의된 이 플랫폼 노동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 저는 사실 이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내가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을 한다. 그 사람은 사실 본업에서 사회보험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가구는 이 플랫폼 노동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 두 번째는 서비스의 가격을 플랫폼 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결정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라면 사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음식 배달하고 나는 음식 배달하고 5,000원을 받을래. 나는 10,000원을 받을래.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결정을 못하게 돼 있죠.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한 건 배달할 때마다 너가 3,000원 받아라. 3,500원 받아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플랫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업체 또는 중개업체와 어떠한 형태로든 노무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형태로든 노무계약을 체결한 자. 저는 이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전업,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 플랫폼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없이 플랫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 3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 현황, 여기에 실태 조사에 들어온 플랫폼 노동자가 앞서 말씀드린 정의를 다 충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플랫폼 노동, 그 중에서 음식 배달 노동자의 사용 종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 아니면 대리운전 노동자의 근로자성, 노동자성이라고 하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 법원의 개별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 사례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다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걸쳐가지고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불인정하고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사용 종속성의 판단 기준 첫 번째가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라든지 관리라든지 감독을 받는지, 두 번째가 다른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세 번째가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내가 종속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가 사용 종속적이고 근로자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플랫폼 이동 노동자 혹은 음식 배달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논의, 제가 이제 일자리위원회 TF에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회의를 할 때 제일 보호 논의를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이, 그럼 플랫폼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때 그럼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을 적용시켜라. 그럼 산재보험 누가 낼 거냐? 사용자 누가 낼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음식 배달 노동자는 배달민족도 쓸 수 있고 요기요도 쓸 수 있고 쿠팡도 쓸 수 있고 여러 지역에 있는 배달 업체를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용자를 한 명을 사용자로 우리가 지칭하기 어렵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의 96%가 한 개의 플랫폼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플랫폼 노동에 비해서도 음식 배달 노동자는 높은 사용자 전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 배달 노동자에게는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음식 배달 노동자한테 그렇다면 사용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소속된 지사, 지부가 나의 사용자다라고 인식을 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또한 다른 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3%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느 그 계약서 내에 대리만 써야 된다, 요기요만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나 지부에 있는 지사장, 지부장 혹은 팀장들이 다른 업체를 못 쓰게끔 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원인 중에 하나는 플랫폼을 굳이 여러 개 쓰지 않아도 현재 일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음식 배달 노동자는 아직까지도 높은 사용자 전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강제성 있는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 여부에 있어서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37.6%만이 업무 지시나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고 보이고 있어서 이건 앞선 결과에 비해서는 약간 다소 낮은 전속성을 보인다. 근데 제가 앞서 이 사용자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계와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경제적인 종속,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의 제일 큰 핵심이죠. 나의 임금을 받는 거, 나의 수입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이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있어서 대부분이 플랫폼 업체가 결정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식 배달 노동자 중에 내가 배달한 음식의 서비스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결국 0.4%에 불과하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의 99.6%는 플랫폼에서 그냥 음식 배달료를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결정된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의 핵심인 서비스의 가격 결정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종속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주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개인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엄청 높게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가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은 배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해가지고 더 많은 배달을 하는 것뿐밖에 나의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현재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약 58.5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40.7시간에 비해서 약 18시간 정도 음식 배달 노동자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장시간 노동이 결국에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배달 노동자의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음식 배달 노동자가 고소득자다, 월 700도 가능하다, 월 800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실제로 맞는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한 건당 평균 배달료는 3,500원. 내가 하나 배달할 때마다 3,500원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한 건당 중개 수수료는 약 29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식 배달 노동자가 한 건의 배달을 수행하고 자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약 한 2,700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건수랑 평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월 평균 소득은 결국에 31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약 한 317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309만 원보다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 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주 5일제죠. 주 5일제인데 음식 배달 노동자는 주 대부분이 5.5일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일에 가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31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건당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0원의 중개 수수료를 제외해야 되는데 이 중개 수수료를 제외할 시에 음식 배달 노동자의 순수입은 실제로는 287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음식 배달 노동자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어떤 제반 사항들 이것들을 플랫폼 업체에서 대주지 않고 있죠. 여기서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정비 수입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식비 이런 고정 지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가 한 달에 순수입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 214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해대변 기구가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음식 배달 노동자 아니면 플랫폼 이동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대변 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전국연대요조라든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서비스연맹의 일부 지부 아니면 일부 지회가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이 대상자들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협회라든지 가입되어 있지 않는 순수 그냥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 배달 노동자의 약 65%가 음식 배달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서로 협회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49.3%,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가 50.7%. 대부분이 협회나 단체 아니면 공제회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에 대한 낮은 선호도는 결국에는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 음식 배달 노동자가 스스로가 내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것, 노동조합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작동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음식 배달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했을 때 어떠한 우려되는 불이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선호하는 형태가 노동조합보다는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이해대변 단체의 조직 방식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음식 배달 종사자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단체가 음식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또는 이익대변 단체를 조직한다 이런 바텀업 방식이랑 탑다운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입 선호 방식은 의무 가입과 선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
플랫폼 노동자들, 음식 배달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위한 어떤 기구가 생겼을 때 가입 의향이 있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약 84.6%가 나는 이런 기구들이 생기면은 가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익 대변 단체에 대한 음식 배달 노동자의 높은 욕구가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익 대변 단체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의 개선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84%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나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것 같다. 7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이익 대변 단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기준도 매우 높다. 이 노동조합이나 이익 대변 단체 가입으로 인해서 계약을 꺼려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약 70.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가입 후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0.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지는 이익대변 단체, 이해대변 단체가 이런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플랫폼의 알고리즘, 일감이 어떻게 배정되고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노동조합이나 외부기관 또는 단체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해대변 기구에 가입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적으로 일감을 불이익적으로 콜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공론화, 이런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좀 취약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노동자가 이해대변 기구를 왜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열악한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취약성입니다. 이 취약성의 주요 원인인데, 이게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가 배제되기 때문에,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회보험으로부터 이제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해대변 기구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플랫폼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걸 살펴보니까 최근 1년간, 이게 이제 2021년입니다.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는 경험을 한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업을 경험했을 때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보면은 배우자 또는 가족의 소득, 아니면은 다른 직종에서의 아르바이트, 아니면은 기존의 금융상품을 해지해서 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처럼 음식 배달 노동자는 실업을 만약에 경험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을 말씀드리면은 플랫폼 노동자의 약 90% 이상은 고용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약 5.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가 실업 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부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실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매우 가입률이 낮았는데, 음식 배달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시면은 약 12.4%입니다. 이거는 정규직의 87.5%, 비정규직인 37.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22.4%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1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은 결국에는 향후 플랫폼 노동자, 아니면 플랫폼 이동 노동자, 아니면 음식 배달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은퇴 이후에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 사실 생계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취약 집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의 노후 대비 방법은 뭐냐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음식 배달 노동자가 추후에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현재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음식 배달 노동자의 신체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체 건강인데,
건강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배달 노동자는 주당 58.5시간이라고 매우 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 장애 요인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음식 배달 노동자의 건강 장애 요인, 전신 진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면 느껴지는 어떠한 진동들, 이런 전신 진동. 그 다음에 고정된 자세, 도로 위에서의 어떤 소음들, 고온, 추위, 노면 상태 이런 것들이 음식 배달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숫자가 4점 만점인데 4점에 가까울수록 사실 일하는 시간 내내 그 어떤 건강 장애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는 근골격계, 그러니까 허리나 손목이나 발목이나 목이나 등 이런 통증을 얘기하는 근골격계라든지 호흡기계라든지 이런 데 질환을 많이 앓고 있고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아니면 탈진, 실신, 저온으로 인한 저체온증 아니면 동상 이런 것들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음식 배달 노동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에도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식 배달 노동자의 과업별 음식을 하나 배달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 이걸 살펴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하나의 음식을 배달하는데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플랫폼 업체에서 했었던 배달 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2020년도에 고용노동부가 2륜차 음식 배달 종소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가지고 배달 시간 제한제가 표면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배달 시간은 평균적으로 10분으로 배달 시간 통제가 플랫폼 업체 본사가 아니라 지역 내 지부라든지 지사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빠른 배달을 적용하고 있는 배달 시간이 제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실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어떤 건강, 신체적 건강이랑 사고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취약한데 1년간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을 경험한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대응 방식은 그냥 참고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학술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이런 심혈관계 질환 나타나는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언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을 경험 후에 운행을 할 때는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이 관찰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음식 배달 노동자의 제일 핵심은 사실 별점이죠. 우리도 음식을 시켜 먹고 자꾸 별점을 매기게 되는데 대다수의 플랫폼은 고객으로부터의 별점을 서비스 개선 차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별점이 사실 플랫폼 노동의 일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 음식 배달 노동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 배달 노동자의 약 40%가 고객 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런 불이익으로 인해서 또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약 88%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노동자는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평점에도 종속되어 있는 이중도를 겪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우울증을 검사를 해봤었는데 우울증을 검사해보니까 음식 배달 노동자 10명 중에 한 명꼴로는 현재 가벼운 우울을 실제로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 노동자가 결국에는 신체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하려고 해보자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는 결국에는 높은 사용 종속성을 가진 집단이다. 특히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매우 종속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배제되고 있고 실업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충격에 사회적 보호 방안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어떤 건강장애 요인이라든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보호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는 플랫폼 노동 공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 공제회가 이런 이해대표적 기능과 사회보험적 기능 그리고 건강권 증진에 대한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기구로 향후 공제회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과제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의 과제는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크게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뭐를 말씀드려야 이 현장에서 바뀔지에 대한 약간 의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근로자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로서의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년도에 산업법 내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자를 명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역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대상자로 현재 규정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대상에 있어서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어떤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음식 배달 노동자에 대한 이해대면적 역할을 우리가 좀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 내에서는 전국 연대노조가 있고 현재 노동공제회가 있고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대면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해대면을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일자리위원회라든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든지 어떤 사회적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플랫폼 노동, 음식배달 노동자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가 이해대면적인 역할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일감 배정이라든지 어떤 정보 비대칭성, 우리는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플랫폼 업체가 어떻게 일감을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좀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어떠한 의제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건강법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건강권을 확보한다라는 그 차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법 확보를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장진희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자장을 맡으신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용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배달 노동자의 개념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장진희 연구위원님께서 워낙 좋은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가급적 말을 줄이고, 왜냐하면 토론도 듣고 또 현장에 또 계신 분도 오신 것 같고 해서 오늘 참석자 발언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토론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소개드리는 대로 큰 박수를 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영자총협회 정덕가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방고용노동청 권영모 실장님. 토론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한국노동공제회 임성형 기획재정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 지회 최성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 시간 5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분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정덕가 사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총의 정덕가입니다. 사실 이 플랫폼 이 관련해서 제가 이거 전문가다 이거 최고 잘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에 아까 우리 발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러한 형태가 있었죠. 아무래도 대리운전도 사실 전화 걸어서 뭐 하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음식 배달은 주로 이제 점주들이 서비스 상황에서 많이 이제 제공하던 것들이 이제 뭐 AI 등은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름비 절감 차고 이런 등등으로서 이제 유료화되면서 이게 갑자기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된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이 이 시스템에 정착이 굉장히 좀 적응을 해서 이게 거의 우리 실생활에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플랫폼 산업의 문제는 이 플랫폼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독과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가베이치에서의 좀 과다기보다는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좀 출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플랫폼 산업 관련해 특히 오늘 발제하신 음식 배달 관계 때문에는 이 플랫폼 기업을 정적으로 해서 그 점주들, 소위 말해서 음식을 만드는 가게, 점주, 그 다음에 배달하고 하는 종사자, 그 다음에 그것을 사서 소비하는 소비자, 이렇게 해서 3자인데 4자가 같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곳의 일반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특히 몇몇 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일정한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불공정한 형태에 대해 일정 부분 좀 조율을 하는 것과 같이 독과점체로서의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율 일정 부분 되면은 그 다음에 점주, 종사자, 소비자들 간의 문제가 굉장히 해결될 여지도 좀 있겠다. 그런 포맷이 좀 맞게 생기겠다. 그럼 거기에서 그 3자가 서로의 입장을 좀 조율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노총에서 취재를 하시니까 종사자들 입장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점주의 입장도 있고 또 소비자들은 자기가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입장에서 어때도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독과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점주나 종사자나 심지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조율해서 일정 부분 좀 할 필요도 있다. 우리 그 플랫폼 기업들도 지금 현재 뭐 ESG 경영에 의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해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기업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앞장서는 기업도 있고 그 중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이런 특목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구조다. 자기들만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본부 독점하는 구조는 이 같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상당 부분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로환경, 그러니까 뭐 사대보험부터 해서 금융 등 그런 그 소득의 보장, 노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뭐 이런 것들, 뭐 배달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배달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뭐 신속하고 뭐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을 때에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뭐 점주들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배달비
구조 뭐 이런 것들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볼 때 독과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좀 전향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협의하시는 건 아무래도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정주, 종사자, 소비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 우선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의 사실 책임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조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참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현재 잘 아시겠지만 대구로라고 대구시에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소통 역할,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 이런 것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전부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시가 역할하고 있는 것들은 플랫폼 기업을 만드는 어떤 초기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 지원, 더 나아가면은 종사자들의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뭐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 대구 지역의 소비자 정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로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그 혜택을 우리 대구 지역의 전체가 받을 수 있다. 뭐 정주들도 배달료의 혜택으로도 좀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종사자분들도 배달하는 데서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소득을 보장받으면서도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나아가면 정책적으로 건강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이 대구로라는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시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런 좀 우리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 이제는 지역 사회 자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다시피 뭐 중앙단위하고 지역하고 너무나 교차가 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플랫폼 특히 플랫폼 단위 대구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의 지역 사회 전체가 하나의 이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대구라는 부분을 지역의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덕하 사무장님은 평소에 이제 이런 데 오셔가지고는 외롭게 그 사용자 측 입장을 강변한다고 막 치열한 토론을 하셨는데 조금 그 노사관계했던 사용자하고 좀 거리가 있는 주제라서 그런지 대구 그 플랫폼 앱까지 소개해 주시고 좀 여유 있는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토론을 듣고 제가 이제 오늘 참석자분께 또 발언이나 또 질문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모두 정리를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하시던 기회를 드린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저기 노사 이러면 저도 토론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정덕하 국장이 첫 순서라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근용무 실장도 마찬가지로 노사 민정을 항상 마지막에 했는데 오늘 순서가 주최 측에서 이렇게 앞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용무 실장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무 상황실장이고요. 예, 그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좀 더 토론 주제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이더 노동자에 대한 고립도를 위한 토론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마 한 3년 됐나요? 그때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의 고립도를 위한 토론회 아마 노총에서 주관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한국노총의 총연맹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때 토론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라는데 저는 아마 모르겠을 때 이게 정부의 시각은 아니고요.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관계 현직
뭐 근로감독관이고 또 상황실장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저희가 우리 장진희 그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확한 통계가 도대체 이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자체가 좀 파악하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그 우리 협회가 있는 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아까 협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이신지 뭐 그게 한 3,000명 정도 뭐 된다고 대구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라이더만 갖고 이제 그게 어떤 분들까지 포함을 하시는 건지 제가 뭐좀 한번 그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 나눠봐서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 최근에 대구시에서 그 이동 노동자 쉼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이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연구용역 대경연구원의 2020년도 연구용역자입니다. 배달 노동자, 그 대리 퀵 서비스 또 택배까지 포함한 노동자가 한 약 10,000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전업 퀵 서비스가 800에서 한 1,200, 이 전국이 한 2에서 한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가 또 1,000에서 한 1,500명 정도 또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통계 수치인데 최근에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간단한 뭐 우리 택시 우리 전택 노련에서도 계시겠지만 이 택시 그 우리 근로 노동자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어려워지니까 아마 이 퀵이나 택배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전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좀 더 많을 것 같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내년부터 저희 그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이 됩니다. 1월부터.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또 물어봤더니 근로복지공단도 이 정확한 수치를 이제 파악은 안 되고 단 하나 이제 운송 관련 이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가 약 25,000명 정도 대구에서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라이더도 이제 포함이 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통계가 가면 이게 우리 행정 대상이 나와야지 그 행정 대상에 대한 어떤 뭐 행정적인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등록제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음성 양성 화성 좀 이런 것 좀 나누기도 곤란합니다만은 좀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이제 아주경제 그저께인가 이제 신문에 났는데 고용보험에 이제 의무화가 되면 기존에 이제 전업 말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달업체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언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 이제 전업과 부업을 또 어떻게 또 이제 그에 맞는 어떤 보호를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보면 통계적인 게 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게 지금 그 배달의 민족이 지금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들 이제 뭐 이런 거기서 이제 갈등의 쟁점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뭐 이게 수수료 배달 수수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거. 또 그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추가 할증 올려달라는 거고 또 거리가 먼 경우에는 할증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금액적인 요구들인데 이게 좀 노동자 감독관 입장에서는 이게 전통적인 갈등에 이게 우리가 국가가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냐에 대한 뭐 이런 좀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제조업체라든지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따져보면 이제 임금의 인상이라든지 근로조건의 개선인데 물론 이것도 근로조건의 이제 개선의 문제인데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드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거 지금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 조정 신청 다 놓치고 뭐 처마트도 다 마치고 해서 이게 적법한 쟁의행위인데 그러면 우리 노조법상에 그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그 직장 폐쇄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냐 또는 그때 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도 가능한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들의 이분들의 그 다양한 뭐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맞지는 않는데 그런 관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현재 우리 현행법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봇이 현재 좀 많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사업주가 또는 배달업체에서 이거를 간취를 하거나 또는 주지 않고 그랬으면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노동청은 저희한테 찾아오시면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종결하거나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또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면 현행법보다는 약간 뭐 특별법 형태나 뭐 이런 거를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있고요. 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세부적인 기준을 설립한 2019년에야 이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제 안전한 그 생명과 안전을 이제 하기 위한 그 기준에 대한 규칙을 이제 담았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근데 거기서 담고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 운전면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뭐 안전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이 플랫폼 업체에서 그리고 뭐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운전자에서 고지하고 있는지 또는 아까 뭐 이제 속도 물건의 수거 배달 또는 중재하는 자가 이제 물건의 수거 배달에 소요하는 시간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요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는 전조등, 제동 등 후미등, 후사경 뭐 이런 것들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점 이 정도만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보다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정도로 이분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것들을 다 규정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특화된 좀 더 세분화된 보건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화 또 단체의 결성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갈등의 해결, 조정, 중재를 포함해서 안전보건상의 조치까지도 같이 사회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실 쪽의 담당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교차로 같은데 신호 대기할 때 보면 과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신호 뭐 위반하고 막 하시는 거 굉장히 좀 눈살도 찌푸리긴 한데 다 뭐 이렇게 사시는 게 힘드시니까 그러려니 해서 좀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조금 구체화되면서 좀 개선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도 같이 보호가 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정훈 실장님 중요한 지점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해도 통계가 제대로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근로자성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좀 특수 형태 노동이 계속 증가되니까 저는 근로자성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법도 워낙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임승영 기획재정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 기획재정팀장 임성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함께 어려움을 건너는 그런 사고나 위험이 이제 개인이 이제 극복하기 힘든 거를 개인이 모여서 단체로서의 조직을 통해서 이제 함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한다는 의미의 공제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노동자
공제들이 이제 건설 근로자 공제나 교직원 공제나 이렇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입니다. 일단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 공제가 왜 만들어졌냐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해 대변 단체에 대한 이에 대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조직화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기에 상당 규모로 올라오기까지는 아직 이해대변 단체로서 이제 이분들이 뭐 대표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법과 제도의 이제 변화나 개선이나 이런 거는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제도와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계속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구심 질문, 원초의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공제를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한국노총의 전 조합원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가족 조직으로서의 이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이해 대변 단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사업들을 하고 미약하지만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노동법상에서 이제 노동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뭐 사용자가 맡을 것인가, 정부가 맡을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는 노동자 스스로 보호하고 노동자 스스로 뭔가 자주적인 단체를 함으로써 하면 좋지 않냐긴 한데,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는 노사와의 교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주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만들어졌고, 이제 공제회에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전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번 사업 중에 하나로서 안전보건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사업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선능력 노동자 중 사망하고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노동자분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준수한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요구는 가는데, 공제회나 노동자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그다음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 명목 소동 노트나 이제 수많은 고정비들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있긴 한데요. 그 보험료가 했을 때는 뭐 월 100 이상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득과 비례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은 외면함으로써 하고 이제 노동자의 교통법규 준수 위반이다라고만 물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배달 라이더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뭐 안전보건 교육이나 이런 쪽이 부족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올해 이제 특수고용태 고용노동자 중심에 이제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은 이제 교육이 의무화가 됐는데요. 근데 이 교육이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 사나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교육 2시간 정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륜차 배달과 이제 4륜차 배달이 있는데, 4륜차나 2륜차는 이제 자격증이 제도가 필요한데요.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보고 나서 이제 1종 면허나 2종 면허가 있으면 2륜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륜차 운행이 진짜 4륜차 운행이나 조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사에서는 그러한 교육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하나의 문제인데, 이게 드러나진 않고 그냥 그렇게 책임으로서 노동자의 책임으로서 이렇게 돌려지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높은 보험료 또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그렇게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공제회 같은 경우는 단체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이런 이제 사고 예방이나 관련된 교육들을 통해서 단체 보험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 문제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문제는 기업에서 일단 지식재산권으로서 이제 표방하면서 불가침 영역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개인으로서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뭔가 이제 뭔가 이게 다 불합리하다라는 증거들을 모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개인으로서 하기 힘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실태조사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연구 사업으로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공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는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으로서 모이면 되는데 굳이 공제회로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분들이 모여지기에, 플랫폼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이 모여지기에는 진짜 모일 만한 공간도 없고요. 이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혜택이나 실질적인 뭔가 합리적인 걸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회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공제회에 모인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분들이 노동과 사용자 측에서 뭔가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지기 위한 중간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노동조합의 가입이 부담스러운 노동자들이 공제회 회원으로 모이고 조직화될 수 있고 하면 노동조합과 공제회는 하나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조금 생소한 그 플랫폼 노동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노동조합의 바로 최초의 형태가 공제조합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근로자성이 인정 못 받고 반리 이런 상황에서 단체가 자꾸 난립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또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지회 최성수 이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지회 최성수 이사라고 합니다.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에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는 2021년 1월에 국토교통부 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되었고, 대구 지역의 배달 라이더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개선, 배달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달 산업 발전과 배달 라이더 종사자들의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지금 진천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권영모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배달 라이더들이 보면은 양성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 회에서도 지역에서는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는 약 한 30만 명 정도의 배달 라이더들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달 라이더 협회 이사를 맡고 있지만 지금도 현직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있는 현직 라이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배달 라이더들의, 지역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로 간에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문제점과 방법을 찾고 서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싼 보험료, 그 다음 배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만나는 배달 라이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지 느낌은 저도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난폭운전, 개념이 없고 막 달리고 있고 목숨을 맺게 되는 것 같다. 어떤 이런 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현실에서 제일 문제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파생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처럼, 배달 라이더들도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막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야만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또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그 대기업 배달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 배달 앱사에서는 배달 주문을 받지, 그 다음부터는 배달의 지역에서는 특히 배달에 많이 관여를 하지 않고 상점에서 지역의 동네의 배달 업체들한테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배달을 빼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배달 업체들은 다 소규모고 개인 사업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배달 라이더들을 모집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계약있는 상점에 배달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달 원수와 상점 개수와 그 상점의 배달 수와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배달이 막 밀려 있습니다. 100개가 넘게 떠가 있고 마이너스가 많이 돼가 있어가지고 피자라든지 칼국수라든지 면 종류는 지금 빨리 배달을 못 해주면 이게 다 버려야 되고, 손님 입장에서는 가게에 항의를 해야 되고, 가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배달업체에다가 또 항의를 해야 됩니다. 또 배달업체한테 보면은 자기가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배달 기사들한테 강제 배차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배달 기사들도 보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뺍니다. 빼면은 한 집에 한 개 배달이 아니고 보통 두세 개, 말할 때는 세네 개, 네다섯 개까지 막 싣습니다. 실으면서 생각을 하죠. 이 가게에 가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주고, 이 아파트는 뒷문으로 가서 어디 가야지, 이동이 빠르다, 어떻다, 신호는 몇 개를 위반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2개를 갖다 주고 1개를 받고 또 1개를 또 받고 갖다 주고 받고 이러면서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러다 보니 그 계산도 해야 되지, 그 핸드폰에 콜판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은 오토바이 타면서 핸드폰으로 가 있지, 손은 콜을 찍어야 되죠. 머릿속에는 그 많은 계산을 계속 하고 달려야 되지. 이러면은 차도 이렇게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면 위험한데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 배달에 대한 책임은 이 라이더들이 다 져야 됩니다. 혹시 잘못돼서 너무 식어서 이 면이 너무 퍼져서 못 먹게 되면은 배달 라이더들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든 싫든 하는 배달에 대해서는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돼 버리면 손님이 주소 잘못 찍었다든지, 이 가게에 갔는데 내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왔다든지 하면은 뒤에 실려 있는 음식들이 다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 배달 라이더들 마음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드셔보면 라이더들이 항상 급하고 빌라 같은 데는 무조건 뛰어 올라가가지고 얼굴 뻘거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고 벨 눌러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속은 타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지금의 우리 라이더들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그 얘기처럼 신호를 너무 위반하고 이런 건 물론 잘못된 일이고, 만약 어떤 보통의 라이더한테 당신 오늘 신호 위반 정도 몇 개 정도 했으면 하면은 사실은 자기 배달한 개수 곱하기 한 두세 배는 위반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50건을 배달하면 100건을 넘게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게 신호라는 거는 뚫렸을 때만 가는 거고, 안 뚫렸을 때는 큰 내거리면 좀 돌아가긴 하지만 거의 다 제껴갈 수밖에 없는 이 라이더들의 현실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또 특히나 보면은 비가 올 때 태풍이 치고 춥고 이러면은 또 라이더들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 소속 배달된 사장은 가드들한테 코를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강제로 또 더 심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나와 있는 기사들은 또 더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또 그 중에도 보면 특히 10대, 20대 친구들이 보면 뭐 소음기를 이렇게 개조하고 음악을 틀고 일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기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기사들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좀 추워지는 겨울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다른 제도를 만들고 또 다 좋지만 배달 기사들한테도 수고하셨다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잠깐 말씀드리는 말씀이 보험입니다. 보험이 이렇게 사고가 이륜차 사고는 계속 해마다 분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나 승용차라든지 화물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륜차는 계속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배달 라이더들의 보험의 현재 어떤 상황 어떤가 하면은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책임 보험이 있고, 가게에서 배달하는 무상 운송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 라이더들이 하는 게 유상 운송 보험입니다. 유상 운송 보험은 자동차 보험도 1년에 꼭 넣어야 되지만 유상 운송 보험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꼭 넣어야 되는데, 보통 10대, 20대가 기본이 5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사고 경영이 좀 있으면 한 7, 800만 원. 또 더 어린 친구는 1000만 원 넘어갑니다. 1년 보험료가 1000만 원 넘어가면 이 친구들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험 들 바에 뭐 가게를 차리지. 또 그리고 한 30대가 되면은 한 3, 400만 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는 기사들은 거의 다 유상 운송 보험을 못 듭니다. 그것보다 한 1, 20%밖에 안 하는 책임 보험만 들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무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도 문제지만 상대방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로 서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이라고 서울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무조건 먼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난 며칠 전에 12월 13일부터 실시가 됐다 합니다. 그 최소한의 어떤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보호를. 그래서 뭐 보험사 입장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에서도 이런 서로 논의를 통해서 대구 실정에 맞는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보험 지원이라든지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 여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장에서는 배달료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뭐 얼마 이상은 무조건 3,000원, 얼마 이상은 무조건 3,500원,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법이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지역 배달 사무실끼리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기본료를 보통 3,000원에서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역 배달 사무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쪽 배달 사무실에서는 우천시 할증료를 안 받습니다. 그럼 저희도 못 받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올립니다. 그럼 저희도 못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왜 배달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상점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철가방 우리 짜장면 배달처럼
가게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배달료 그러면 누가 부담해야 되나? 내가 사람을 안 쓰는 대신 그걸 가게에서 다 부담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데도 있고 이제는 이제 배달료라고 하는 게 특수한 어떤 그게 만들어져서 이 배달료는 옛날에는 배달료가 없었는데 지금 당연하게 배달료가 얼마고 얼마라고 소비자들은 상정입니다. 오히려 이제 배달료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라이더들한테 떠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라이더들은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보험료도 있고 이런데 예전과 같은 배달료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 동남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우리가 한 3,000원이면 그 사람들은 한 700원 정도 수준에서 출발하는데 프로모션이 많아가지고 보통 한 1,500, 2,000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 물가나 소비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비하면은 아주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좀 느긋하게 타고 아직 발전 덜 됐기 때문에 경찰들도 보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단속되면은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느긋하게 타고 좀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보통 8달러, 영국은 한 6,000원 정도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기본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달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근본 이 배달이나 이런 거 돈의 실적 따라서 돈은 버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배달 민족이라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 배달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책정해도 이만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어 나간다. 이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어떤 배달료에 대한 문제도 보면은 좀 더 이제 이게 상점 부담인지 소비자 부담인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그렇게 좀 발전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이사님, 저는 오늘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을 좀 모셨으면 하실 건데 좀 이렇게 이사님 이러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생생하게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도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배달 건수의 2~3배 정도를 갖다가 교통기반을 해야지 가능하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 되면 뭐합니까? 이건 진짜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인데. 하여튼 정말 솔직한 내용을 현장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론 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지만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시설공단 열린노동조합, 공무직만 있는 열린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요. 또 명식은 선관위원장인데 우리 오경수 위원장님 오셨고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경영자 총협회 정덕하 사무국장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미리 질문드리고 싶은 걸 미리 말씀하셔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대구로 그걸 이제 이야기하신 게 시작과 끝으로 그냥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구 시민원탁회의에 그날 가니까 권영진 시장님 오셨던데 대구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히 대구로가 해결책이 아닌가
특히 뭡니까 이 플랫폼 기업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독과점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벌써 우리 사무장님께서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이미 답변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뭡니까 노동자 활성에 대해서 우리 권용모 실장님께서 그 사실 뭐 이 특수 노동자가 아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고용노동청 와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상담해줄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뭐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또 다시 제가 갑자기 생각 들었는 게 그 지역형으로 결국 대구로가 배달 앱이듯이 이것도 대구시 조례로 이걸 뭐 노동자라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당장 내년 2022년도 6월 1일 날 지방의회 선거를 하는데 그때 새로 선출되는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은 대구로처럼 이것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조례로 라이더를 보호하는 조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방금 저도 우리 교수님께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국 배달 라이더 협회 대구시지회 최승수 이사님 말씀을 듣고 와 너무 현장에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진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뭐 대구시설공단에 공무직 그 현장에 있는데 뭐 우리 회사 용어는 안 되지만 제가 항상 그 관리자들의 느끼는 거는 그 노동 현장을 모르는 관리자는 관리를 자격이 없다. 두 번째로 그 노동기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노동자가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간부가 되는 순간 노동 현장을 떠난다 이런 걸 제가 아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사설이고 마지막에 우리 이사님 말씀 듣고 딱 드는 게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우리 권영희 시장님이 다음 개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대구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대구시 조례로서 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거거나 세 번째는 서울 거 이거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도입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다음 시장 나서실 분도 이런 공약을 만들고 하면은 우리 노동자도 좋고 저도 소비자로서 라이드 그분들한테 참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저도 앞으로는 저도 5층인데 그래서 그분들 계단 올라오는데 그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토론에서 발표도 토론도 또 자정됐지만 오늘 같이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오늘 같이 생산적이고 좋은 의견이 나온 토론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또 참석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구로 플랫폼, 대구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형 안심보험을 대구형으로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는 한국노총 대구광역시 지역본부가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대구시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꼭 기록했다가 한번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모실까요? 오늘 토론 내용이 좋고 발전력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고 시간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장진희 연구위원님 오늘 그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입니다. 사실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정덕화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노동자, 제가 노총에서 왔다고 해서 노동자의 입장만 굳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점주라든지 소비자라든지 플랫폼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사실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지역 단위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드셔서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음식 배달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지역 단위 차원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대구 지역본부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안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 기업의 책임, 그것들을 그 거버넌스 안에서 논의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근데 저는 사실 공제를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저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이 공제가 상호부조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일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이 공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회에서의 역할, 아니 그 플랫폼에서의 역할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노동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일정 부분의 기금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대구시에서 좀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식 배달 노동자한테 건당 수수료를 떼가는 거에 일정 퍼센트를 대구시에서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그 기금된 조성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건강권을 확보하겠다. 왜냐면은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강검진을 대부분 안 받고 계신데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하면 잘 안 오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유급이지만 이분들은 배달을 포기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와가지고 실제로 검사할 때 내 돈도 내야 되고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너네가 기금을 조성을 해라.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건강검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권영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형태로 추진되어야 된다. 또는 사실 특별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근로기준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됐다면 이미 특고, 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이미 근로자가 됐었어야죠. 벌써 한 20년이 지난 상태에도 아직도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플랫폼 노동자도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장철민 의원실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어떤 특별법, 이걸 이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안에 이거가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낮게 법적으로 좀 보장을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저 플로어에서 말씀해주신 조례를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남시 은수시장이 작년에 성남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조례인가? 그거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어떤 휴가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대부분 휴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휴가를 지원하겠다, 유상휴가 이런 것들을 좀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걸 참고하셔서 대구시에서도 그냥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요약해 보자면은 대구시 차원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형태, 그 안에서 기업에게 좀 책임을 좀 지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거를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굳이 법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이 지역 라이더 노동자들 제목처럼 노동권익 향상에 분명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할 정도로 발제,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분들 의견 전부 훌륭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지역 라이더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의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마이크를 전체 사회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고 이런 의견들을 정책 제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반드시 대구시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으신 김용훈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토론자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지역 라이더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실 때 또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으니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